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최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단백질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전에 폐암 멀티오믹스 연구하면서 단백질 연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널 미팅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관심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단백질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간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백질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단백질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약물들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세프터나 엔자임 아니면 아이온 채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NA와 프로틴의 발현량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사체와 더불어서 단백질 연구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백질은 여러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길게 늘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또 단순하게 서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입체적으로 폴딩을 해가지고 존재합니다. 제가 단백질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프로테오폼이라는 용어를 발견했는데요. 이제 프로테오폼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단백질이 저 유전자에서 유래한 다양한 서열 변이들 그리고 뭐 스플라이스 아이소폼 그리고 번역 후 변형에 의해서 생성된 이제 여러 형태들을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 게 프로테오폼입니다. 인간 유전체에는 한 2만 개 정도의 프로틴 코딩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인간 프로테옴 내에서 단백질 아이소폼 수는 거의 한 10억 개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성은 1차적으로 그 이유가 서열의 차이에서 오겠고, 이제 뮤테이션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번역 후 변형 같은 거, 포스포릴레이션이나 뭐 메틸레이션이나 뭐 이런 아세틸레이션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단백질과 이제 상호작용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연구에서의 최종 목표는 아마도 프로테오폼 수준에서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그것이 만드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아니면은 번역 구 조절, 포스포일레이션 같은 거를 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그로써 기능이 어떻게 더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부터는 그런 단백질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에서는 NGS가 있듯이 이제 프로테오믹스에서는 LC-MS-MS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LC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의미하고 MS는 이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해서 질량 분석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LC-MS-M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분석 순서를 X대로 적은 건데 LC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병렬적으로 두 번 연속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출된 단백질들을 LC-MS-MS에 바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펩타이드로 잘게 쪼개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바로 한 번에 넣는 게 탑다운 방식이고 펩타이드로 잘게 쪼개서 이제 분석하는 게 바텀업 방식입니다. 바텀업 방식이 하이드로풋 프로테오믹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펩타이드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샷건 시퀀싱과 유사하게 이제 샷건 프로테오믹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여기서 이제 펩타이드를 만들 때 무작위로 막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를 인식해서 자르는 그 단백질 분해 효소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트립신을 사용하는데요. 왜 이렇게 막 자르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만 잘라서 인식하는 이제 분해 효소를 사용하냐 하면은 이 펩타이드들이 잘려진 위치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이후에 이렇게 저희가 잘라서 생성된 펩타이드들이 어느 단백질에서 유래했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펩타이드들은 이제 LC-MS-MS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바텀업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 설명은 바텀업 방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펩타이드들이 이제 LC-MS-MS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TMT 라벨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에서도 여러 샘플들을 동시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TMT라는 태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샘플의 펩타이드마다 고유의 태그를 다는 건데요. 먼저 샘플 준비 과정에서 펩타이드가 생성되면 여기다가 TMT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TMT는
펩타이드에 있는 이제 아민 그룹에 결합을 하는데 펩타이드에 이제 아민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엠말단에 결합을 하고 때로는 이제 라이신의 겹사슬에 있는 아민 그룹에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샘플에서 나온 모든 펩타이드에는 샘플 고유의 TMT 태그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슬라이드에 TMT 구조를 보시면 아민 그룹에 결합하는 그 오른쪽에 아민 리액티브 그룹이 있고 왼쪽에는 매스 리포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스 리포터가 샘플마다 질량이 다르고 이는 질량 분석기에서 펩타이드가 어느 샘플에서 왔는지 식별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샘플마다 TMT 라벨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매스 리포터는 다르지만 TMT의 전체 질량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질량이 동일한 TMT 라벨의 특성 때문에 질량 분석기에서 분석이 용이해지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이후 단계에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TMT 라벨링을 하는 그림을 이제 가져온 건데요. 샘플에서 프로틴을 익스트랙션하고 그다음에 펩타이드로 잘라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 다른 TMT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같은 튜브에 넣고 이걸 이제 LC, MSMS라는 프로틴 이제 데이터 생산하는 곳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TMT 태그는 이제 18 플렉스까지 있는데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18개 샘플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쓸 때는 18개 샘플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때 보니까 17개 샘플을 쓰고 마지막 하나 이제에는 17개 그 샘플들을 골고루 합친 혼합 샘플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17명이 아니라 100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실험을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최대 할 수 있는 게 18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배치 이펙트가 생길 텐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각 배치마다 혼합 샘플을 만들어서 그 혼합 샘플로 정교화를 해서 배치 효과를 상쇄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샘플들을 여러 샘플들을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로 LC, MS, MS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LC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뭉쳐있는 펩타이드들을 1차적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LC는 역산 크로마토그래피죠. RPLC를 사용하는데요. RPLC의 이동상은 극성 물질인 물과 아세토니트릴로 이루어져 있고 고정상은 소수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성이 높은 펩타이드들은 컬럼을 되게 느리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펩타이드들이 그 자기들의 소수성 성질 정도에 따라서 분리가 된 다음에 그 분리되는 순서대로 LC 다음에 이제 MS거든요. 순서대로 MS로 전달이 됩니다. 사실 질량 분석기에서도 펩타이드들, 그러니까 MS에서도 펩타이드들이 더 자세히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LC를 한 번 더 1차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분리해 줘야지 MS에서 더 잘 분리된다고 합니다. 음. 네, 이렇게 LC를 통해서 분리된 펩타이드들을 질량 분석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온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이온화라는 거는 펩타이드를 전하를 띠는 이온 상태로 만들어서 질량 분석기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되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온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오늘은 전자분무 이온화라고 해서 ESI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I는 LC를 통해서 나온 액체 상태의 펩타이드 샘플을 기체 상태의 이온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체 상태의 이온으로 변환이 되어야만 질량 분석기에 들어갈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그 자세한 그 과정은 좀 어렵고 약간 그 스코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펩타이드들이 질량 분석기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자기장과 전기장이 걸려져 있는데요. 그 그래서 질량대 전압이 여기서 mg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mg에 따라서 펩타이드들이 추가적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량대 전압비는 그 펩타이드 이온들, 그러니까 기체화된 이온들의 질량을 이온의 전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펩타이드들은 서로 다른 이제 mg 값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하고 하는 질량 분석기 TOF 질량 분석기에서는 이 mg 값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안에서. 그래서 mg 값에 따라 펩타이드가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맨 끝에 이제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완전히 동일한 펩타이드는 동일한 mg 값을 가지고 있고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TMT의 정점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TMT는 앞에 말했듯이 이제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샘플마다 고유한 태그가 있지만 다 동일한 질량입니다. 그래서 두 펩타이드가 서로 다른 샘플에 TMT 라벨을 붙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펩타이드가 완전히 동일한 펩타이드라면 TMT가 붙은 펩타이드의 전체 질량도 동일하기 때문에 mg 값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TMT 라벨이 달라도 동일한 펩타이드들은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펩타이드들이 검출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 검출기에 이온이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전류가 있는데 그 전류의 세기가 펩타이드 이온수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각 펩타이드마다 검출기의 순서대로 충돌하면서 펩타이드의 mg 값에 해당하는 전류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되어서 컴퓨터로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그림과 같이 이게 질량 스펙트럼, 그 매스 스펙트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이 질량 스펙트럼에서 X축은 mg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mg 값이 다르면은 다른 펩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Y축은 Relative Abundance인데 펩타이드 이온의 신호세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호세기는 펩타이드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펩타이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피크가 이렇게 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각 피크는 펩타이드 이온을 나타내고 그 높이는 펩타이드 이온의 상대적인 강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펩타이드들은 모두 같은 피크에 찍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펩타이드의 이제 펩타이드가 어떤 샘플에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멀티플렉싱을 통해서 샘플마다 펩타이드 정량을 하려면은 이제 첫 번째 MS 말고 두 번째 질량 분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MS2로 이제 가기 전에 매스 스펙트럼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선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 이퀄리제이션이라고 해서 DDA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MS1에서 앞서 본 그 스펙트럼 결과를 바탕으로 신호가 강한 상위 몇 퍼센트 펩타이드만 선별해서 MS2로 보내서 추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높은 일부 펩타이드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분석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신호가 작은 펩타이드들, 예를 들면 애초에 양이 적거나 되게 레어한 단백질 펩타이드들은 분석에서 좀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어하지만 뭐 바이올로지컬하게 중요한 단백질을 보고자 하는 거라면 이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디펜던트 이퀄리제이션이라는 방식인데요. DIA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펩타이드들을 MS2로 보내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보내버리면 이 양이 너무 많아서 MG 범위를 이제 여러 개 이제 윈도우로 나눠가지고 한 1부씩 1부씩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모든 펩타이드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펩타이드들을 분석할 수 있어서 뭐 레어하거나 애초에 양이 적은 단백질도 분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지고 분석이 복잡해져서 고도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폐암 멀티오믹스 연구를 할 때는 주로 DDA 방식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신호가 높은 것만 뽑아서 하는 걸 사용했고, 아마 추가적으로 DI 데이터도 별도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량 분석의 두 번째 단계인 MS2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2에서는 MS1에서 확인한 펩타이드들에 대해서 샘플별로 정량화를 하기 위한 분석을 합니다. 샘플별 정량화를 하는 건데 MS1 질량 스펙트럼 결과에서 Y축은 각 펩타이드 이온 피크들의 전체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은 동일한 펩타이드의 전체 양. 근데 여기에서 여러 샘플에서 온 펩타이드들의 양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피크에는 이 전체 펩타이드 양을 샘플마다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MS1을 마치고 MS2에 펩타이드 이온이 넘어오면 그 펩타이드 이온들은 이제 충돌 유도 분해라고 해서 CID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 쪼개집니다. 펩타이드들이 더 작은 조각들로 분해되는데 이를 통해서 펩타이드 이온이 더 작은 조각 이온들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 이온들은 MS1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 흘러서 분석이 진행되는데 그에 따라서 MS2 질량 스펙트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PPT를 보시면 B 그림이 처음 MS1 결과입니다. MS1이고 여기 박스에 있는 게 저희가 보려고 했던 펩타이드인데 여기에는 여러 샘플의 펩타이드들이 다 같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펩타이드 다 쪼개서 더 작게 쪼개서 MS2로 보내서 샘플마다 좀 다른 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 이온들은 MS1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그리고 TMT 태그 설명 드릴 때 샘플마다 고유의 TMT 라벨을 쓰는데 TMT 안에 매스 리포터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매스 리포터 조각은 샘플마다 질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MS2 스펙트럼 결과상에서 MG 그 값이 다릅니다. X축이 다릅니다. 그래서 MS2 스펙트럼 결과에서도 따로따로 피크가 찍힙니다. 그래서 각 샘플마다 따로 찍힌 매스 리포터 피크의 그 세기를 비교해가지고 전체 펩타이드의 양을 이 피크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면은 샘플별로 정량화가 가능합니다. 음. 지금까지 펩타이드 정량하는 원리와 그리고 그 샘플별로 정량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펩타이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펩타이드가 어떤 단백질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어떤 펩타이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MS2를 하게 되면 펩타이드들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프리커서 아이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잘게 쪼개져 가지고 MS2 스펙트럼상에 나타납니다. 앞서 샘플별 정량을 할 때는 저희가 주로 TMT 리포터 아이온, 그러니까 매스 리포터 피크만 봤었지만 이 피크 외에도 원래 펩타이드를 구성하던 프래그먼트 조각들의 피크도 MS2 스펙트럼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C에서 왼쪽 리포터 아이온들은 그 TMT 태그의 이제 피크들인데 뒤에는 그냥 원래 그 펩타이드들을 잘게 쪼개면서 나왔던 이제 그냥 펩타이드 더 작은 펩타이드들의 이제 피크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오른쪽에 있는 피크들의 패턴을 보고 이게 어떤 펩타이드인지를 추정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에서 단백질 서열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제 인간이면 인간 단백질 서열을 다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유니프롯이 있고요. 그래서 유니프롯에 들어가시면 단백질과 그 아이소폼들의 아미노산 서열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열들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전체 서열들에 대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C로 그 펩타이드를 만들 때 그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를 써가지고 펩타이드로 쪼갰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백질 전체 서열을 마치 실제로 분해 효소로 자른 것처럼 컴퓨터로 가능성 있는 모든 펩타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펩타이드 서열들이 MS2처럼 이제 막 충돌 유도분 해가지고 막 충돌시키면 어떤 조각 이온들이 생성될지를 예상을 해서요. 그걸 바탕으로 그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펩타이드에 대한 MS2 스펙트럼을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펩타이드들에 대해서 MS2 스펙트럼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선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그렸다고 해가지고 Theoretical MS 스펙트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측을 한 theoretical MS2 스펙트럼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통해서 얻은 실제 MS 스펙트럼 데이터와 비교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건데요. 비슷할수록 스코어를 더 많이 주는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유의하게 매칭되는 것만 골라서 펩타이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펩타이드 아이덴티피케이션 설명을 마쳤고, 근데 사실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펩타이드가 아니라 단백질 수준에서의 정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펩타이드 정량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틴의 정량을 할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펩타이드 퀀티피케이션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샘플별로 다 정량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정량하기 에 앞서서 이 펩타이드 정량된 값들에 대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도 다 해야 됩니다. 샘플별로 하고 샘플 안에서도 하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단백질 정량하는 내용인데요. 딱 하나의 단백질에만 매핑이 되는 펩타이드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들의 상대적인 정량값을 모두 합쳐서 이것을 단백질의 정량값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방법으로는 이 랩핑되는 펩타이드들의 정량값을 모두 합쳐서 보거나 아니면은 랩핑되는 펩타이드들의 정량값을 이렇게 평균 내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보니까 뭐 그냥 펩타이드마다 이제 웨이트를 줘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틴 전체에 대해서 추정을 한다. 이 슬라이드 예시인데요. 뭐 보시면 프로틴 A에 대해서 펩타이드 P1, P2, P3가 이제 매핑이 되고 정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1, P2, P3의 이제 인텐시티 이거를 다 합쳐서 이거를 프로틴 A의 정량값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만약 어떤 펩타이드가 여러 단백질에 매핑이 된다고 하면은 이 펩타이드의 이제 정량값을 여러 그 매핑되는 단백질에 다 분배를 해야 하는 식으로 또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단백질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는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저널 미팅 주제들을 소개드리면서 소개드리면 이제 좀 디스커션 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저널 미팅 하게 되면은 준비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을 적어봤는데요. 순서 상관없이 이제 키워드만 적어봤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바텀업 방식인데 탑다운 방식의 프로테오믹스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단백질을 이제 펩타이드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단백질을 직접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프로테오폼이라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상태를 그대로 분석하니까 동일한 단백질에서의 다양한 변형 상태들을 그냥 그대로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스포릴레이션이라든지 메틸레이션, 아세틸레이션 같은 그런 변형들이 원래 상태에서 그대로 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이 단백질의 기능 관련된 연구를 할 때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탑다운 방식으로 가려면은 이제 질량 분석기가 더 이제 분해능이 좋은 것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또 특정 단백질 타깃들을 위주로 분석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탑다운을 해서 얻는 데이터 세트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단백질마다 되게 많은 변형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단백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표시를 할까? 그래서 원래 상태로 존재하는 단백질을 분석을 한다면 피크가 엄청 많이 나타날 텐데 이 피크들은 다 독특한 프로테오 폼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거를 단백질의 이름으로만 표현할 수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텀업 방식을 하게 되면 프로틴 아이소폼 수준으로 단백질을 분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펩타이드로 다 잘라서 해버리니까 이 펩타이드가 아이소폼 뭐 1번에서 온 건지 2번에서 온 건지 구분할 수 있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폼을 하기 위해서는 탑다운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테오믹스가 완전히 성장을 하려면 탑다운이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네, 저희 연구실에 몇 없는 단백질 데이터를 다루면서 되게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발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발표 내용이 아니더라도 단백질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그 프로티어 퀀티피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펩타이드 수준에서 메시 스펙트럼 그런 걸 다 찍고 나서 네. 이걸 이제 프로테인 수준으로 넘기려면은 네. 각 프로테인마다 좀 고유하게 존재하는 펩타이드의 양을 가지고 매칭을 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저는 그런 고유하게 나오는 펩타이드가 과연 몇 종류나 있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 단백질 자체가 펩타이드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유한 애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방식의 수명은 몇개 정도 되는 객실이 된다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유니크한 것만 가지고 정량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예전에 연구할 때는 또 분배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개 매칭이 되면은 그 값을 분배되는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비율대로 나눠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자세한 거는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니크하게 매칭되는 게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유니크하게 매칭되면 좀 웨이스에 더 많이 줘서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원래 좀 많이 없을까요? 원래 유니크하게 되는 게 찾아봐야겠네요. 저는 궁금한 게 이 Generation of Theoretical Spectra 그 네. 스텝이 엄청 네. 흥미로웠는데 먼저 가상의 펩타이드 사회를 만들어서 이게 충돌 가능했을 때
어떠한 경우의 수가 나온지 모두 다 계산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걸 다 다음에 컴페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어 선생님이 특히 아이소폼에 관심이 맞아요.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그 아이소폼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음.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걸 전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상관이 그냥 어차피 분해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이소폼을 고려 안 하고 그냥 네. 아, 제가 이렇게 음, 궁금하게 음, 된 이유는 이거의 정확성을 어떻게 보장하는 거지? 이 컴페어 음. 했을 때 얘네가 일치하면은 어, 일단 이게 상관이 아이소폼이기 이전에 다 쪼갰잖아요. 네. 펩타이드들로. 그러니까 이게 아이소폼이냐 아니냐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펩타이드 전체 단백질 서열에서 다 쪼개서 했기 때문에 되게 어, 조그만 펩타이드들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소폼이나 그런 게 이 네. 충돌이나 쪼개지는 그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건가요? 근데 그런 건데 제가 살짝 보니까 음, 그 충돌 유도 분해를 하는데 네. MS2로 할 때 음. 분해를 하는데 그냥 다 쪼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만큼 이렇게 이제 5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앞에 한 번 잘리거나 아니면 2개 앞에 잘리거나 이거를 다 계산해서 생길 수 있는 스펙트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그냥 다 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리는 거 가지고 어, 스펙트럼 그리는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너무 좀 어려워서 좀 공부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소폰 약간 아 그리고 다른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어떤 아니 펩타이드 수준인데 모든 아미노산을 자른 펩타이드 수준인 그러니까 거니까 음, 아미노산이 5개면은 음. 그럼 1번은 아미노산을 잘랐을 때 생기는 펩타이드, 2번 하면 잘랐을 때 펩타이드 이런 걸까? 이렇게 하면 그게 전개.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펩타이드로 잘랐잖아요. 음. 펩타이드로 잘랐고 지금 이 펩타이드가 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충돌시켜서 다 잘라버리면 펩타이드들을 다 조각을 내버리면 그럼 조각 낸 거 조그만 프래그먼트 아이언들이 있는데 그 프래그먼트들이 피크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 피크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찍히겠다를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아미노산이 있다 하면은 뭐 A 조각이 나오고 B 조각 나오고 C 조각 나오고 D 조각 나오고 E 조각이 나오면 A의 질량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피가 찍힐 것이고 B는 이 정도니까 찍힐 것이고 해서 5개 피가 찍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이스크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지 네, 않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되게 낮은 궁금했어요. 수준. 이게 아이소폼이면은 이 충돌했을 때 음, 쪼개지는 양상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모든 경우를 다 보니까 하는 아이소 건지 아니면 아이스크림도 결국엔 다 자르면은 다 그 잘라. 양상은 네. 비슷하게 나오는 그래서 건지 뭐 이 이런 방식을 다 잘라버리니까 아이소폼을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음. 펩타이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완전한 아이소폼 1번에서 나오는지 2번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니까 정말 진짜 트리친으로 그냥 위치한 거 다 자른 거기 때문에 아이소폼 연구하기는 바탕업이 그렇게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다 봤을 때도 탑다운으로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다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 하게 되죠.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음, 어차피 다음 주제도 아이소폼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궁금한 거는 특정 방식의 분석은 네.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약간 아, 프로틴의 구조 자체를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찾아보고 싶긴 한데 프로테인 포이징 된 거를 그냥 이렇게 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라이시스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 이 특유의 구조가 가지는 mg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mg 값이 있으면 그래서 똑같은 뭐 A라는 유전자에 대해서 그거 단백질만 다 모아가지고 넣었다 하면은 구조가 조금 다르면 mg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피가 다 다르게 찍히는 거예요. 해서 이걸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피가 많이 찍힐 텐데 이거 다 어떻게 어노테이션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A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전화가 많이 붙어서 이렇게 가고 이쪽에 찍히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찍히고 하면 이제 어떻게 네. 방식은 똑같긴 해요. LC, MS, MS 그거를 쓰긴 하는데 해석하는 거랑 데이터 세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찾아봐야 돼요. 막 편성했을 때는 지금 막
바텀업이 조각으로 이거를 하는 거면 그럼 탑다운은 여러 가지 펩타이드를 합쳐서 그 경우의 수 한 가지 펩타이드를 나오는 건가요? 탑다운이요? 네. 왜 바텀업은 음, 조각으로 음, 이걸 하는 건데 음. 탑다운은 더 큰 거에서 개로 네, 그게 되는 거. 안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뽑았어요. 셀에서 뽑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LCMS에 넣는 겁니다. 바로 자체를 아, 그냥 자체 엔자임이면 엔자임, 엔자임이면 엔자임. 그래서 탑다운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보니까 어떤 특정 원하는 타겟 단백질만 볼 때 좀 그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엄청 어렵대. 분해가 많이 돼야 돼. 분해 능이 좋아야 된다. 네, 그러면 저는 이 탑다운과 바텀업 말고 사실 선생님께서 전에도 얘기했을 때 싱글셀 단위로 이걸 맞아요. 보고 싶다고 맞아요.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럼 싱글셀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과정을 동일하게 겪지만 싱글셀 단위로 하는 거.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또 정말 살짝 쌓아봤는데 또 이게 그 퀀티피케이션 하는 과정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고 너무 이제 너무 없으니까 프로틴이 너무 음, 없으니까 다른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좀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음,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넣네요. 제가 싱글셀 프로틴 믹스 네, 마이 퓨처 저널 클럽 토픽이라고 넣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찾아봤을 때는 그냥 몇 개 타겟 항체들 이용해가지고 그냥 정량하는 식으로만 하는 것도 있었고 아직은 이렇게 대규모로 하이 트로프 프로테오믹스를 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못 찾아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단백체나 이쪽을 잘 몰라서,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아까 DDA 방식에서는 단점이 레어한 펩타이드를 놓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레어한 펩타이드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서 레어한 펩타이드가 뭐 음.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많거나 있는지 아,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그냥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면은 제 생각이긴 한데 이제 레어하다는 게 피크가 되게 작게 찍혔다는 거잖아요. 그 펩타이드에 대해서 작게 찍혔다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어 암 환자라고 했을 때 이 암 환자에는 그 단백질이 되게 노블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샘플에서는 그 단백질이 없었어요. 그러면 전체 이 사람한테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앤데 다른 사람들한테 없었으니까 피크는 되게 작게 찍힐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노블한 펩타이드들이 뭐 이게 되게 뭐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얘기할 때. 그래서 노블 펩타이드로 인한 뭐 이뮨 반응들, 그게 이제 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으면 그런 양이 적은 것들도 연구할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DDA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탑 전체에서 10%인가 이거밖에 안 쓴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때 버리는 게 많은 만큼 DIA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음, 생각나는 게 예를 들어서 프로틴 대위라는 게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음, 건데 만약 그게 뮤테이션이 생겨서 맞- 그 안에 이상한 펩타이드가 음, 헤어져서 음, 어떤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틴이 맞아요. 만들어졌어. 맞아요. 그럼 그게 레어 프로틴일 것 같은데 환자로서는 걔를 전혀 정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없다고 보시는군요. 노블 펩타이드인지 아닌지? 네,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노블 펩타이드가 뭐냐에 대한 정의부터 막 다르던데 노블 펩타이드가 뭐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데이터베이스 없으면 약간 노블 펩타이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레어하, 그러니까 음. 노블이고 레어한 그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암 환자한테서도 나왔지만 많은 암 환자가 갖고 있는 새로운 펩타이드면 검출은 될 음. 테니까 그런 분석을
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암 환자마저도 그런 면역 반응이 다 달라서 그 환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면역 반응에 대한 펩타이드는 분출이 어려울 것 같다. 음, 그거인 것 같아요. 디디. 질환 자체에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뭔가 전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거의 10%밖에 안 쓴다는 건 좀 많이 아깝긴 하네. 그리고 뭔가 바탕업에서 시작하면은 그 이상한 펩타이드가 워낙 단백질에서 맞아요.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맞죠,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효율적인 맞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분해능의 데이터로 가려면 음, 탑다운으로 맞아요. 하면서 DIA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단백질 데이터가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아, 그냥 저는 네, 질문하기가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네, 간단한 질문인데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아웃풋 형태가 어떻게 돼요? 아웃풋이요. RNA랑 똑같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샘플 바이 진, 네, 진인데 여기서 이제 단백질, 그죠? 그 안에 단백질 익스프레션이라는 맞아요. 음, 그렇게 있는 거죠. 되게 똑같아요. 생긴 건 엄청 똑같아요. 부착하는 것 자체도 완전 비슷해요. 스카트 하는 것처럼 어, 하고 맞아요. 음. 근데 RNA에서는 아이소폼은 어떻게 봐요? RNA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이소폼. 네. 강희님이 그 네. 말씀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먼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정답 그 휴먼 레퍼런스에 이제 그 이그젝트하게 일치하는 그런 리전들이 붙잖아요. 그 매핑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오차를 허용을 해서 그거 뱀 파일 형식의 그 오차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설션이면 인설션, 딜리션이면 딜리션, 아니면 미스매치면 미스매치 이런 거를 다 기록하는 게 있는데 이제 RNA 아이소폼은 다 코딩 리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다 갖다 모아서 차이 나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 엔드가 다른 애들이 주로 아이소폼에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그래프로 정리해서 그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캐노니컬 RNA에다가 차이가 나는 아이소폼 여러 종류를 정하는 것. 그, 음.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가 있고 엑손이 만약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아이소폼이 있으면은 그럴 때는 엑손 유시지라는 게 있는데 해당 부분에 엑손 뎁스를 구해요. 몇 카피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아이소폼의 비율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RNA 아이소폼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소폼 많이 되나 보네요. RNA. 궁금하네요. 아이소폼으로 그 수준에서 연구를 하는 걸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궁금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TMT 라벨링을 한 다음에도 네. 퀄리티 체크가 혹시 이루어지나요? TMT 라벨링 한 다음에 퀄리티 체크요. 네. 어떤 퀄리티 라벨링 한 다음에 TMT가 제대로 펩타이드에 다 붙었는지. 했는지, 그러게요. 근데 라벨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데이터 생산하진 않았지만, 글쎄요, 그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안 붙으면, 근데 안 붙었는데 분출이 될 수 있나요? 안 붙어도 피크가 찍히긴 하죠. 네, 어디서 네. 왔는지는 모르는 그죠. 그러면은,
TMT 라벨이 안 붙으면 피크가 처음에 이제 MS1 하고 나서 피크가 탁 찍혔다가 MS2로 넘겼는데 태그가 없는 게 딱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음. 그 해봐야 끝까지 가보고 얘는 뭐야 태그가 안 붙었네 하고 버리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싱글스를 할 때도 막 드럼넷 같은 그 뭐지? 네. 비어 있는 셀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분석 다 끝내놓고 데이터 받고 나서 거기서 제거하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 받기 전에 그런 거는 무관하면 그냥 제가 제거 제일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음. 근데 받고 나서 더블렛이나 앰비언트 RNA 받고 나서 이제 추정해가지고 얘네가 더블렛이나 하고 추정해서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테넥스 지노믹스 읽어보면 그런 더블렛이나 앰비언트나 아니면 드론렛도 그 테넥스 시퀀싱하는 과정에서 제거할 수도 있다고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 네, 이 TNT 프로가 304.2달러 크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펜타에드에 비해서 큰 크기일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라벨이 붙어있는 애들이 생기는 디스트리뷰션이랑 라벨이 안 붙어있는 음. 애들은 엄청 작은 맞아. 부분에서 디스트리뷰션이 나와서 맞아요. 그런 분포를 보고서 라벨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림 보시면 좀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C에서 앞에 따로 붙어 있고 이게 MG 이 값이 작을수록 더 이렇게 이쪽으로 가거든요. 아니지. 아무튼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약간 이 뒤에 프래그먼트들이랑 TMT 라벨들이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되는 제가 생각했던 이런 말이 옆에 아닌가요? 그림에서 앞에 그림 다시 그 볼게요. 스펙트럼을 찍어낸 그림에서 네, 이 여기 나오는 피크들은 애초에 막 한 305에서 310 사이에서 생긴 네. 거면은 아, 만약에 양극 물었으면 아예 5에서 10 사이에 생겨가지고 생뚱맞은 것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 감사합니다. 있는 것들 그냥 그냥 다 그거 빼버리고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워낙 펩타이드보다 너무 무거운 태그를 달아놔가지고 에지 NG 그걸 찍어버리면 작은 것들은 어차피 태그가 없는 거니까 다 빠져버리고 큰 것만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맞아요. 제일 가벼운 태그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 질량 분석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질량 분석기에 부딪힐 때 생기는 음, 전류에 따라서 이제 전하의 크기가 이어져서 그래프의 이온 피크로 나타난다고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러면 전하의 크기가 정확히 정수 값으로 나타날 만큼 이제 뚜렷하게 결과가 잘 나오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혹시 뭐 중간의 값이 나왔을 때 이런 걸 보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크가 이온이 잘 그러니까 검출기에 이온이 딱 충돌을 했는데 그게 이온이 신호가 잘 안 잡히면 어떡하냐는 질문이신가요? 이온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 전하의 크기가 뚜렷하게 하나의 값이 아니라 되게 애매한 중간 값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값이 하나가 아니라 매일지로 존재하면 어떻게 잡냐는 말씀이신가요? 값이 한번 부딪혔을 때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0.1 이럴 수도 있고 신호의 색이 네. 그러게요. 간단 음, 어느 값부터 어느 값까지 이렇게 범위로 존재해서 나오는 거면 근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게 동일한 펩타이드들 그러니까 mg 값이 똑같으면 쭉 같이 오다가 한 번에 딱 부닥친대요. 그러면 이때 이온들이 탁 터지면서 신호가 탁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동시에 그건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약간의 그런 오차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차범위. 저의 몇 퍼센트의 오차범위는 허용한다. 근데 저도 궁금했던 음, 이걸 음. 보면은 지금 네. 여기에 방금 그 피크 사진을 보면 이거요? 이 엄청 큰 피크 옆에 맞아요. 따뜻하게 옆에 피크들 있잖아요. 맞아, 이게 그런 다 게 다른 건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거. 제가 아는 네. 피크는 아탁식 피크가 네. 되는데 아탁식 피크도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 지점에서가 아. 제일 높은 피크긴 하지만 음. 그 주변까지 허용을 하기 때문에 500 베이스 페어 이런 식으로 좀 그 범위를 정해놓긴 하거든요. 약간 이거 그럼 이렇게 될까요?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 이렇게 되면은 이 넓이를 신호의 세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찾아 규진님 따로 불러야 되는 저 건가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질량이랑 전압값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냥 한 번에 네, MS 방식은 저 M by G 값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G는 일단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가정을 하고 그거를 그 Z 값을 비례해서 그 M을 그 질량을 추정하는 방식이어가지고 막 전하가 플러스 1인지 1.1인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 피크 사이에 차이가 약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 MS 방식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초기 운동 에너지의 차이나 아니면은 잘리는 방식에 의해서 약간의 분자량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음, 발생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조그맣게 옆에 이렇게 있는 것도 다 그 피크 값을 합치던가요? 약간 신호 세기를 같은 페타이드로 봐서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가장 큰 피크 위주로 보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가장 큰 피크 아 값만 간택 값만 그냥 이렇게 음, 네, 나중에 이 릴레이티브 어반던스를 네. 샘플별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릴레이티브 어벤던스를 샘플별로 잡는다. 이 피크 값을 네. 샘플별로 나눈다고 아, 하지 않았어요. 그 샘플의 아, 비율. 네. 그러면 그 나누는 값을 아까 수환이 말했죠. 정규 분포로 하는지. 그래서 여기 넓이를 나누는 건지 아니면 아, 강인님 말처럼 네. 제일 최고점을 나누는 건지. 제가 노멀라이제이션을 노멀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뭐 피크 이거 계산할 때 보니까 이렇게 쫙 찍어놓고 제일 높은 거를 베이스 피크라고 한 다음에 그걸 100으로 보고 나머지 상대적인 값을 계산한다. 이거 질문 아니죠? 제가 한번 이해를 네. 저도 아까 그 상대 그거 읽었는데, 어디죠? 상대요. 두 펩타이드가 서로 다른 샘플의 TMT 라벨을 갖게 되더라도 TMT 라벨을 받은 전체 질량은 동일해서 각자 맞아요. 동일한 펩타이드는 동일하게 나온다. 이 부분이죠. 이거 아니에요? 혹시 이건가요? 그 잠깐만. 단위 네. 이건가? 이건가요? Intersynchronizer. 이거 아니죠. 제가 잘못 기억하. 아니면 TMT 라벨 그 C8 플렉스에서 마지막 하나 샘플 혼합 샘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정교화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놓친 거. 네. 저도 근데 잘 몰라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저녁 클럽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6시 30분에 다시 저녁 클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발표자는 제가 메일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